이제 지난 2월에 STO가 열리게 되면서 많은 분들이 되게 콘텐츠를 많이 발행해 주셨고, 많은 분들이 컨퍼런스를 통해서 발표도 해주셨는데, 약간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저는 좀 미루던 STO에 대해서 이번에 알아보게 돼가지고, 짧게 내용을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다 아시겠지만, 이제 STO는 시큐리티 토큰 오퍼링의 약자인데요. 이제 사실 예전에는 디지털 자산이라는 그런 좀 명칭이 통일되기 전까지는 뭔가 코인이라던가 토큰이라던가 혹은 누군가는 그냥 코인을 비트코인으로 약칭해서 부른다던가 총칭해서 부른다던가 되게 용어들이 사용되는 것들이 난립되었었는데 한번 이제 금융위에서 디지털 자산으로 통합을 해준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는 또 증권형 토큰, 토큰형 증권 막 이렇게 좀 용어들 난립하는 거를 금융위에서 이거는 토큰 증권이다. 이렇게 좀 단어를 통일해 준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토큰 증권은 이제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 시큐리티 토큰이라고 부르는 토큰 증권은 이제 제도권상에 있는 주식, 채권, 부동산, 미술품 이런 실물 자산들을 블록체인 토큰과 연동시키는 걸 이야기합니다. 이제 증권제도 측면에서는 예전에 그런 종이 주권에서 전자증권에 넘어온 것처럼 어떻게 보면 새로운 그냥 매개체가 생기는 걸로 이해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냥 증권의 새로운 발행 형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좀 그런 이제 의도가 있기 때문에 금융위에서는 토큰 증권으로 명칭을 정리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뒤에서도 말씀을 드릴 텐데, 금융위에서는 좀 강조를 하는 게, 음식과 그릇일 뿐이다. 그 자산은 음식이고, 이거를 어떤 그릇에 담느냐, 이 문제, 이 차이일 뿐이다. 그러나 그릇은 어, 어떤 것이든 될 수가 있으나 아무거나 될 수는 없다. 이제 그릇은 또 금융위에서 어떤 그릇인지 가이드를 아마 주겠죠? 그래서 이제 음식과 그냥 그릇일 뿐이다. 이렇게 선을 그은 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제 증권형 토큰하고 유틸리티 토큰 이렇게 좀 두 개로 토큰을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저도 약간은 매번 헷갈리는 부분이었는데, 증권형 토큰하고 유틸리티 토큰이 뭐가 다르냐, 이렇게 봤을 때, 공통점은 결국에는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서 발행하고 관리할 수 있고, 이제 누구나 거래가 가능하다. 이게 되게 큰 공통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가장 큰 차이점은 금융에서 말한 것도 그렇고, 결국에는 자산의 유동화가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유틸리티 토큰은 다들 잘 아시겠지만 이제 그런 프로젝트 팀들이 우리가 어떤 프로젝트를 개발할 거야. 우리가 이번에 ICO에서 뭐 어떤 것들을 만들 거고, 우리는 어떤 청사진을 가지고 있어. 이렇게 백서를 발행하고 자금 모집하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유틸리티 토큰을 발행한다고 보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자산의 소유권들을 분할해서 발행하는 이런 거는 자산 유동화에 가깝고 자산 유동화이고 이거는 증권형 토큰이다. 토큰 증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차이점은 이제 토큰 증권 같은 경우에는 주식 채권과 같이 유가 증권과 같이 동일한 용도로 사용이 될 수가 있고 토큰 발행사에서 수익이 발생했을 때 이거에 대한 권리를 이 토큰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에는 증권은 음식이고 발행 형태는 그릇일 뿐이다. 이렇게 있고요. 그, 근데 이제 또 어떤 한 측면에서 약간 우려하시는 것들 중에서는, 그러면은 이제 IPO는 사실 되게 엄청 까다로운 그런 조건들이 많은데, 이렇게 STO를 허용하게 되면 많은 스타트업들이나 기업들이 그 대중들한테 자금 조달에 쉬운 STO로 몰리지 않겠냐. 이게 좀 더 느슨한 정책인 거 아니냐. 이런
질의가 있었는데요. 이제 금융에서는 이런 거에 대해서 딱 선을 그은 게 동일 기능이고 동일 규제의 원칙이다. 이렇게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결국에는 그 어떤 것을 통해서 발행이 되는 애 뿐이지 결국에는 금융위에서 주관하는 그런 법 제도 안에 있고 우리는 원래 가지고 있는 증권 제도를 동일하게 적용을 하는데 이게 형태만 약간 달라지는 증권일 뿐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증권 같은 경우에는 자본시장법상 이제 증권은 나열이 되어 있는데요. 이 증권이 똑같이 다 규제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 이제 그 정의를 보시면, 뭐, 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 이런 것들이 있고, 근데 이제 또 단서 조항으로 이런 게 있어요. 이렇게 열거되지 않은 것 중에서 증권으로 볼 수 있는데, 뭐, 증권으로 발행되지 않은 것,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증권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그 조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좀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거랑 이제 좀 계속해서 중복이 되는 것 같은데, 결국에 증권의 정리는 이미 규정이 되어 있었고, 토큰 증권은 이제 새로워 보이고 새로운 게 맞긴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자본시장법상 증권과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증권으로 보기 때문에 결국에는 증권성 여부 판단이 되게 중요하다고 보이는데요. 이 증권 같은 경우에는 가이드라인을 줄 거긴 한데, 이제 아직까지는 해석이 모호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기 때문에 예시와 가이드를 줄 거긴 하지만, 이제 누가 봐도 약간 모호한 경우에는 아마 금융위가 케이스 바이 좀 판단하고 이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제 그 가이드에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제시하는 거는 보시는 것과 같은데요. 좌우와 같은데요. 이 증권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는 다음과 같아요. 결국에는 이제 어떤 것에 대한 지분권을 갖거나 뭔가 이제 내가 토큰을 소유하면은 그거에 대한 이제 뭔가 귀속 수익을 배분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길 것 같다거나 생기거나 그런 경우에는 증권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는 게 맞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증권에 해당될 가능성이 낮은 경우에는 발행인이 없거나 투자자 권리에 상하는 의무를 이행하는 자가 누구인지 규정하기 어려울 때, 그럴 때는 좀 증권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낮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토큰 증권 발행 유통 규율 체계 이런 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근데 이제 이런 도식을 봤을 때 사실은 제가 들었던 가장 큰 생각은 뭐냐면 블록체인을 이용하기는 하지만 결국에는 금융위가 이걸 관리하게 되면서 기존의 그런 제도권의 증권 발행과 엄청나게 차이가 생길 수 있지 않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사실은 들었어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보시는 것 중에서는 세 개 포인트 정도가 저는 눈여겨보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 음, 이제 되게 중요한 거는 이 토큰을 ST를 발행하는 사람과 유통하는 사람을 분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뮤직하우나 기존의 그런 조각 투자자들은 발행도 하고 플랫폼에서 유통도 하고 이렇게 됐는데 이제 그런 게 안 되는 구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왼편의 발행을 보시면 금융위에서는 분산 원장 요건 충족하고 일정 인력 요건, 그리고 일정 발행량에 비해서 기금을 적립한다면 꼭 증권사가 아니더라도 계좌 관리 기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 바가 있어요. 이건 어떻게 보면은 되게 좀 파격적인 그런 새로운 거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근데 이것도 좀 다시 한번 뒤집어 보면 결국에는 규제들이 생기게 되는 거라고 저는 보입니다. 이게 단순히 충족하기 쉬운 요건이 아니라 뭔가 예를 들면은 우리가 투자계약 증권 발행을 이번에 10억을 하는데 이거에 상응하는 10억만큼 기금으로 적립을 해야 된다면 그만큼 자본이 있는 발행인들이 발행을 해야 될 거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관리 기관이 되려고 하기 때문에
아마 아무나 생각보다 쉽게 되진 않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제가 크라우드 펀딩 업무를 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 크라우드 펀딩이 되게 생각이 많이 났어요. 이제 크라우드 펀딩 어떻게 보면은 좀 제도권에서 그런 스타트업들이 투자를 용이하게 할 수 있게 어느 정도 열어준 그런 제도라고 보이는데요. 결국에는 투자자를 보호해야 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공모의 규모를 제한한다던가, 한 사람이 투자할 수 있는 투자 한도를 둔다던가,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어쨌든 제도권 내에서 행해지는 발행이기 때문에 지켜야 되는 것들이 많았었는데, 아마 토큰도 어느 정도 되게 스트릭한 제도권 내에 들어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저희가 되게 좋게 볼 수 있는 거는 이제 그레이 영역에 있던 조각 투자들이 되게 활발하게 진행이 될 수 있다. 그런 건 되게 장점인 것 같아요. 저도 이번에 찾아보면서 놀랐던 게 사실 저는 뮤직하우는 제가 직접 사용해보지 않았는데 되게 회원수가 한 4년 만에 91만 명으로 되게 엄청 크게 늘었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사람들에게 잘 알려져 있는 그런 조각 투자 플랫폼이 어떻게 보면 되게 리스크를 많이 안고 있었는데 이번에 금융위에서 제도권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오히려 안전하게 이런 대체 투자가 더 활발하게 진행이 될 수 있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뮤직하우 같은 경우에는 그 실물 자산을 어떻게 보면은 조각 투자이긴 한데 그런 직접적인 실물 자산이기보다는 음악 저작권을 음악 저작권을 분할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런 저작권을 청구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분할해서 거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 개 이제 주요 자산별로 조금 플랫폼을 봤는데요. 크게는 미술품, 한우, 음악 저작권, 부동산, 고가의 사치품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보면 미술품 같은 경우에는 아트앤가이드, 테사 이런 플랫폼이 대표적이고요. 모집한 자금으로 공동 구매를 진행하고 이거를 매각을 했을 때 발생하는 이익을 다시 그 공동 구매로 들어온 사람들에게 배분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투자 금액은 천차만별인데요. 이제 테사 같은 경우에는 천 원에서부터도 거래가 됐었고, 아트앤가이드는 그렇게 적은 금액으로는 하지 않았었고, 몇만 원짜리가 있긴 했었지만, 대부분 뭐 50만 원, 100만 원 이때부터 투자가 가능했던 걸로 그렇게 설정이 되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뱅카우라고 한우를 다루는 그런 플랫폼이 있는데요. 소액 지분 투자를 하고 이 소가 나중에 판매가 되면 이 지분 투자한 사람들에게 이익을 배분하는 그런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뮤직하우는 앞서서 말씀드려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부동산 영역의 카사가 있는데요. 이 카사는 건물 지분 투자를 한 다음에 임대 수익을 배분하고 그리고 나중에 건물에 매각하게 되면은 이때 발생한 차익을 이제 투자자에게 나눠주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이제 고가의 좀 거래가 되는, 어떻게 보면 수집품으로 거래가 되는 이런 품목들이 있는데요. 이런 품목들도 플랫폼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되게 큰 예시로는 피스가 있는데, 이 피스는 그런 롤렉스라던가 고가의 시계를 이제 조각 투자로 다루는 그런 플랫폼입니다. 근데 마침 이제 저도 생각이 난 게 최근에 퇴사 같은 경우에는 제가 투자 수익을 배분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투자했던 플랫폼 두 개를 가져와 봤는데요. 첫 번째로는 올해 2월 15일쯤에 갑자기 카카오톡으로 알림이 왔어요. 이제 투자 수익이 뭐 발생했으니까 아이디를 찾아라 이런 식으로 톡 알림이 와서 이제 잊고 있었던 퇴사 플랫폼에 들어가 봤는데 한 22% 정도 수익률이 났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그때 재밌어서 조금 사본 거라서 한 2만 원 정도 샀고 한 커피 한 잔 정도 그 정도 수익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퇴사가 그림을 키스헤링 거를 팔았었고 이 당시에
그 조각 투자로 팔았던 판매 가격은 1억 2천만 원 정도였고요. 근데 이게 매각됐을 때는 1억 4천만 원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이게 세전 수익률로 연수익률을 약 22% 정도로 이제 수익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아트앤가이드인데요. 이 아트앤가이드는 사실 공동구매라고 해서 그런 공동구매 여는 플랫폼이 있는데 이 플랫폼으로 제가 샀던 건 아니고 예전에 크라우드 펀딩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크라우드 펀딩으로 구매를 했었고 어떻게 보면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되게 이런 조각 투자 같은 것들이 회색 영역에 있었고, 어떻게 보면 투자계약 증권으로 해석이 되면, 그때 당시만 해도 그런 투자계약 증권으로 해석이 되면은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그런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되게 다들 공동구매, 이런 걸로 좀 단어를 한정 지었었었고,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던 와중에 크라우드 펀딩을 좀 해보게 되면서 제가 여기 채권에 투자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는 김한기, 이중섭 화백 작품 두 개를 묶어서 크라우드 펀딩을 했었고요. 채권으로 진행이 됐었고, 절대 수익률로 약 15% 정도 수익률을 기록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토큰도 어떻게 보면은 크라우드 펀딩처럼 투자 한도가 생길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언급이 되었었는데요. 크라우드 펀딩도 되게 비상장 스타트업에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투자 한도가 있어요. 그래서 그 자격마다 다르긴 한데 대부분 일반적인 분들은 한 개 기업에 500만 원 정도가 투자 한도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투자 한도가 있었던 그런 거래였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 이런 조각 투자하는 스타트업들의 현황이 어떤가 한번 봤었는데요. 이게 스타트업에 투자를 하거나 인수하거나 이런 양상들이 있더라고요. 그 최근에 대신증권 같은 경우에서는 카사라는 플랫폼을 인수를 했었는데요. 경영권과 지분 90%를 인수하는 인수 대금으로 약 300억 원 정도 되었을 걸로 추정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인수하는 자산들에서는 싱가포르 법인은 빠져 있는 상태였고요. 이제 좀 시장에서는 이야기가 있었던 게 지난 이제 21년도에 시리즈 B를 투자할 때는 2천억 원 정도로 가치평가를 받았는데 너무 저밸류에이션에 인수가 된 게 아니냐, 사업성에 좀 의문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분들이 계시긴 하셨는데, 한 가지 저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거는 여기서 싱가포르 법인이 제외가 되었다. 이게, 이게 좀 이렇게 300억 원으로 추정됐을 때 이 정도의 싱가포르 법인이 빠지면서 기업 가치가 좀 같이 빠진 게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좀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재 스타트업 투자 시장이 그렇게 막 옛날처럼 붐이 일어나고 막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도 한우 조각 투자하는 뱅카우에서는 60억 원이 조금 안 되는 되게 큰 규모로 또 시리즈 A 투자 유치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최근에 조각 투자 스타트업들이 투자 유치를 하는 걸 보면서 지금 현재는 제도권 내에 이제 들어가려고 하고 있고 여러 가지 가이드들이 아직은 안 나왔지만 이제 증권사라든지 관련 플레이어들은 어느 정도 시장이 열리고 있고 이거를 되게 긍정적으로 전망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증권사에서는 이제 나중에 미래 먹거리 측면에서도 미리 확보하는 측면에서 이렇게 투자를 하는 걸로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그 키움증권 리서치 센터에서 발표한 관련 동향을 가져봤었는데요. 이제 올 2월에 토큰 증권 가이드라인 발표가 된 이후에 굉장히 많은 곳들에서 뭔가 종횡무진 연합을 한다든지 투자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다. 빠르게 일어나고 있다.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